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세면기독병원 뇌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있는 김성묵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4, 5년간 봤을 때 올해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렇게 제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참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하신 분들한테 어떤 주제로 강좌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런 매스컴이나 그런 인터넷, TV 이런 데 방송에서 뇌졸중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송이나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뇌졸중은 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출혈, 뭐 터지면 어떻게 치료를 한다, 약을 어떻게 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일반인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대로 의외로 뇌졸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 여름철에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도 생긴다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의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당연히 추운 날 그런 어른분들이 말씀하실 때 뇌출혈, 뇌경색, 뭐 심장질 이런 게 많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부해보고 진료 현장에 있어 보니까 겨울철 못지않게 여름철에도 뇌졸중 환자가 많고 어떨 때는 여름철에 뇌졸중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생기는 뇌졸중은 겨울철에 생기는 뇌졸중보다 의외로 예후가 안 좋고 또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더 예방을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아니면 다른 여러 시민들 분들한테 그런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번 강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뇌졸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증례를 보면서 어떤 증상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여름철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우리 흔히 말하는 뇌졸중, 뇌졸증이 아닙니다. 아까 사회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 우리 한의학적 용어로는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혈액이 공급이 돼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일괄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 질병 또한 뇌경색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 뇌경색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혈관의 일정 부분이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이 담당하는 뇌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뇌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진행이 되고 그 괴사가 진행을 된다고 해서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MRI 기계라는 검사 기계로 찍었는데 이렇게 특징적으로 한 부분이 하얗게 변색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담당하는 혈관이 어딘가가 막혀서 이 뇌세포가 변성이 일어나서 MRI에서는 하얗게 보이게 되고요. 그런 해부학적 조직 검사상에서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맑은 노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색깔을 나타내게 되지만 이렇게 뇌경색이 발생한 부분은 혈액이 통하지 않아 세포가 괴사가 일어나서 이 괴사된 부분이 세포가 까맣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본 그 질병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었고요. 이번에는 뇌출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은 뇌경색과 반대로 뇌혈관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작은 혈관이 터지면 우리가 흔히 뇌내출혈이라고 말을 하고요. 큰 동맥이나 동맥류라는 질병에 의해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뇌출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은 작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병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 작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여있는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뇌경색과 다르게 피가 고여서 그런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원래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구조물들이 뇌출혈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한쪽으로 밀리거나 모양의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부학적 조직 검사를 보더라도 색깔은 비슷하지만 아까 전과 다르게 약간 검붉은 색의 피떡이 져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실이 정상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뇌출혈이 있는 부분은 뇌출혈로 인해서 구조물들이 압박을 받아서 뇌실이 압박을 받아서 찌그러져 있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뇌출혈 종류 중에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있었는데, 뇌지주막하 출혈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동맥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단 뇌동맥류과리라고 부릅니다. 일단 뇌동맥류과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혈관벽이 약해진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비정상적으로 혈관벽이 약해진 부위에 지속적으로 혈류로 인해서 압박을 받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뇌동맥류, 뇌동맥과리라고 부릅니다. 이 뇌동맥과리가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뇌출혈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인 혈관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되는데, 여기 동맥류가 있는 자리는 볼록 튀어나온 병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뇌출혈 종류 중에 두 번째 뇌지주막하 출혈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동맥류 꽈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꽈리가 터져서 생기는 출혈을 뇌지주막하 출혈, 한글말로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피가 뭉쳐져 있는 모양을 봤다고 하면 이런 이 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큰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이기 때문에 출혈 양상이 뇌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출혈이 뇌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별 모양 아니면 불가사리 모양의 출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 한국인 사망 원인 중에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통틀어서 사망 원인 중에 4위로 차지할 만큼 뇌혈관 질환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네, 일단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팔다리 근력마비. 특징적으로는 보통 한쪽으로 마비가 옵니다. 우리가 양쪽 손이 힘이 빠진다, 양쪽 다리가 힘이 빠진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고요. 보통 한쪽으로 증상이 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다든지 왼쪽 팔다리가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지, 그래서 편마비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말이 어눌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뇌졸중이 말이 어눌해지는 건 아닌데, 뇌졸중을 일으키는 부위 중에 흔히 일어나는 부분이 언어 중추 영역에서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생각은 나지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 번호도 기억이 나고 아들 이름도 기억이 나고 남편분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말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합니다. 네. 어머니 김미자 씨 맞으신가요? 맞다고. 맞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를 못 해요. 생각은 하지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특징적인 말 어눌해짐이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안면마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면마비로 인해서 감각장애, 얼굴을 만지면 이 특징적으로 이 감각이 떨어지는 부위가 생깁니다. 이쪽을 꼬집으면 내가 아프지만 이쪽을 꼬집으면 덜 아프다. 이렇게 감각장애가 명확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흔하게는 두통 및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드물지만 시력이나 시야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전반적으로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다 안 보인다. 요거는 사실 뇌졸중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한쪽을 보는데 보면 이쪽 반이 안 보인다. 이쪽 반이 안 보인다. 요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시력장애, 시야장애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의 위험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도한 음주,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거는 다 위험 인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할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위험성이 많이 높고요.
고령이나 비만 등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도 몸에서 혈전 같은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뇌경색, 뇌출혈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뇌졸중은 진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문진입니다. 뇌졸중 아까 전에 사회자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졸중은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입니다. 내가 언제 이 증상이 생겨서 언제 병원에 와서 언제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를 언제 들어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문진을 해서 이런 언제 발생했는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학적 검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마비가 있으면 오른쪽 팔다리, 왼쪽 팔다리가 어느 정도 마비가 있는지, 완전히 못 쓰는지 아니면 움직이는 정도가 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이런 신기학적 검사상의 증상 여부가 향후에 후유증인가 장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혈액 검사 및 방사선 촬영, 그 외 검사를 시행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잘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혈압을 체크를 해보면 혈압이 아주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약을 드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리는 전혀 안 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은 당뇨가 없다, 고지혈증이 없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당뇨도 있으시고 고지혈증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저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뇌졸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입니다. 이런 영상검사로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 뇌출혈, 뇌경색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향후에 치료 방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이런 CT나 MRI에서 혈관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혈관에 관련된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혈관에 관련된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졸중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뇌졸중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뇌경색은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그런 피가 새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은 기본적으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피를 묽게 만드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뇌출혈은 출혈이 터져서 피가 새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를 굳게 만들어야 되는, 서로 반대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일단 자세히 보시면 뇌경색인 경우에는 뇌경색 범위가 작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적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혈전을 생기는 예방하는 항혈전제나 항응고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스피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스피린이 일반 두통약이 아니고 그런 혈전을 생기는 걸 예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피떡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해서 그런 작은 뇌경색들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큰 혈관이 막히거나, 그다음에 큰 혈관이 막히고 급성기로 온 경우에는 그런 혈전을 빨리 뽑아내야지 되기 때문에 물리적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뇌출혈인 경우에는 피를 굳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출혈 양이 소량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지혈제 같은 약을 써서 피를 멈추게 만들면서 경과 관찰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뇌출혈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양이 많은 경우에는 출혈을 스스로 흡수시킬 수도 없고 흡수시키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두개 천공술이나 두개 절제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출혈을 제거하는 치료를 합니다. 뇌출혈 종류 중에 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뇌지주막하 출혈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두개골 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난 뒤에 그 병변이 있는 부위에 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뼈를 이렇게 잘라내고, 그럼 뇌가 두 부분이 붙어 있는데 그 두 부분을 벌리게 되면 그 사이 혈관이 이렇게 터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집게, 클립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클립으로 이렇게 동맥류를 찝습니다. 이게 동맥류라고 하면 동맥류 목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피를 안 통하게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직접적으로 바로 동맥류를 결찰을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 절개도 해야 되고 뼈도 잘라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원 기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 흉터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했는 부위는 이게 피부가 이렇게 꺼지게 돼 있거든요. 특히 또 저처럼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흉터가 많이 남습니다. 더 잘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기구나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대퇴동맥, 허벅지 동맥을 통한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합니다. 요거는 직접적으로 두개골을 절개하는 건 아니고 대퇴동맥을 통해서 혈관 안으로 여러 가지 기구, 금속 물질들을 넣어서 거꾸로 올라가서 혈관 안에 코일을 말아 넣어서 혈관을 막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때까지는 이제 뇌출혈, 뇌경색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환자들의 증례를 통해서 어떻게 병원에 오셨는지,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례입니다. 네, 8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혈압, 당뇨 등으로 약물 치료 잘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식 저하 및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혈관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보이는데 이 부위는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혈관 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골든타임, 우리 흔히 말해서 3시간 내에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이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됩니다. 이런 미세 관과 미세 철사를 막혀 있는 혈관으로 삽입을 하고 난 뒤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과 다른 조그만한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혈전을 흡입해내서 빨아내는 그런 기구를 넣었고 그래서 혈전을 빨아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혈전이 나왔습니다. 요거 혈전 크기는 실제로는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새끼 손톱보다 더 작거든요. 근데 여기 막혀있는 혈관 크기가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mm 정도 아주 작은 혈전으로도 이런 3mm 정도 되는 큰 혈관을 막아서 증상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혈관이 막혀있던 부위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막혀있던 부위가 혈전을 뽑아내고 난 뒤에는 혈관이 열려서 혈류가 잘 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증례입니다. 83세 남자분으로 의식저하로 내원하셨고 의식저하만 있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저희가 문진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좌측에 편마비도 있으셨고요. 안면마비도 있으셨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한쪽이 막혔습니다. 여기는 경동맥을 통해서 머리 안으로 혈류가 잘 들어가는데 여기서 막혀서 혈류가 여기가 혈관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보면 이렇게 경동맥이 막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앞에 환자와 마찬가지로 관을 넣고 흡입을 하는 흡입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분도 혈전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혈관이 개통이 되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협착이 아주 심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전을 뽑아냈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혈관 확장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텐트 확장술을 통해서 스텐트가 펼쳐지면서 막혔던 좁아져 있던 부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좁아져 있던 부위가 이렇게 넓어져서 혈류가 잘 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증례입니다. 67세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건강검진상에서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어서 외래로 내원하셨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검진 결과상에서는 이렇게
뇌동맥류, 비파열성 뇌동맥류 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크기도 제법 됐고 요분은 정말 운이 좋았는 게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곧 터지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이든 시술이든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를 하시기로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7세로 요즘 연세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시고요. 사회적 활동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심장 관련된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는 수술은 출혈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심장 관련된 항고제를 한동안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쪽에 무리가 가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67세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깎고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가 남으면 그로 인해서 그런 활동에 위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이렇게 동맥류가 있는 곳을 확인을 하고 이런 대퇴동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넣어서 코일색전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설사가 이렇게 동맥류 안으로 말려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게 백금 코일이라고 백금으로 된 금속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맥류 안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서 안쪽으로 틀어막는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점차 코일이 들어가면서 동맥류 안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술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동맥류 있는 자리가 코일을 다 채워져서 피가 안 통하게 다 막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 저쪽으로 이제 피가 이제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동맥류가 추후에 파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입체 사진으로 보면 정상적인 혈관은 다 혈류가 잘 흘러가고 동맥류가 있는 자리만 막혀서 파열을 예방하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증례입니다. 45세 여성분으로 기저질환 없으시고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두통. 이분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처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어지간하면 머리 아파도 병원 잘 안 오시잖아요, 다들. 근데 병원에 오실 정도가 되면 아주 많이 아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시행하니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별 모양, 불가사리 모양의 뇌출혈 소견이 보였습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이 진단이 되었고요. 혈관 검사를 하니 이렇게 동맥류가 발견이 되었고 앞에 분과 다르게 이 분은 이 앞쪽으로 동맥류가 터져서 피가 새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래서 이분도 급하게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분 또한 45세로 젊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는 미용적으로 보기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이나 다른 일상생활로 복귀했을 때 그런 사회적 활동의 위축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퇴동맥을 통한 그런 뇌혈관 내 색전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에 분하고 똑같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동맥류를 확인을 하였고요. 똑같이 코일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코일이 들어가면서 혈관을 이렇게 다 막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막으면 앞에서 보셨던 동맥류가 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런 코일 색전술로 인해서 동맥류를 다 막으니까 이제 피가 새는 것도 없고 정상 혈관만 남게 치료가 아주 잘 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혈관들은 괜찮고 코일이 들어가 있는 곳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증례입니다. 45세 여성분으로 환자분 혼수 상태로 발견돼서 본원 내원하셨고요. 환자분 다른 기저질환 없으셨지만 흡연도 좀 하시고 음주도 좀 많이 하시는 분으로 그런 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내원해서 시행한 CT 검사사 이렇게 하얗게 뇌출혈이 다량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 상태도 안 좋고 출혈 양도 많아서 이분인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수술적 치료로 피를 빨리 제거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요분은 실제로 수술하고 난 뒤의 사진이고요. 환자분 보시면 머리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로 구멍을 뚫어서 이 출혈을 뽑아내기 위해서 관을 3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2개 천공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2개 천공술 시행 후 CT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얗게 있는 곳이 아까 전에 그 사진에서 보이는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관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피를 녹이는 약을 씁니다. 그러면 피를 녹이는 약을 쓰면 저 피 상태가 피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피가 딱 나면서 자기들끼리 굳어져서 선지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성지 자체를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선지에다가 관을 꽂아서 그 관을 통해서 피를 녹이는 약을 거꾸로 주입하면 피가 녹아서 저 관을 통해서 반대로 머리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뇌출혈, 부피가 줄고 더 시간이 지나면 뇌출혈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데는 뇌출혈만 있던 자국만 남고 출혈은 다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앞서서는 이제 뇌출혈, 뇌경색, 이 뇌졸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실제 사례 등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이제 더운 여름에도 뇌졸중이 왜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는 뇌졸중 잘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더운 여름철에도 뇌졸중 잘 생긴다? 잘 모르실 텐데 2013년부터 1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7월에 59만 6천 명이 발병했고요. 12월에 58만 9천 명이 발병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 여름철에 더 잘 생기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라고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019년, 2021년 통계 자료를 봤을 때도 7월에서 10월까지의 환자 발생률이 겨울철 환자 발생률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름철에 뇌졸중이 더 잘 발생을 할까요? 일단 여름철이 되면서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체내 혈관이 팽창을 하게 되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뇌세포에 산소 및 영양분의 공급이 느려지게 되고 또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겨울철보다 활동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과도한 땀 분비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탈수가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속에 수분이 감소를 하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합니다. 혈액의 점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피가 뻑뻑해진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뻑뻑해지면서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 발생할 그런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요즘에는 그런 에어컨이 실내에 많이 돼 있으니까 과도한 실내 냉방이나 또 샤워를 하시더라도 보통 찬물이 아니고 완전 얼음장 같은 찬물로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급격하게 체온 변화가 일어나면서 혈류가 느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전이 생성돼서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영국 런던대 자료에 의하면 여름철에 1도가 상승하면 뇌졸중 사망률은 2.1%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고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의해서도 32도 이상 되면 그 이하일 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66%가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을 보면 겨울철에는 우리가 보통 추위로 인해서 혈관 수축으로 발생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여름철에는 또한 탈수, 염증 반응 등으로 혈전이 발생해서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혈압, 당뇨, 심방세동, 심장 질환 등은 계절에 관계없이 그런 관리를 하셔야지 되고요. 또한 요즘 같은 경우는 고령이나 뇌졸중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뇌졸중은 겨울철에 더 많아진다, 여름철에 더 많아진다가 아니라 사계절 모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그럼 이런 무서운 뇌졸중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여름철에 생기는 뇌졸중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탈수 예방입니다.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셔가지고 탈수를 예방하시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또한 그런 냉방을 하시더라도 실내외 온도차를 10도 이내로 해서 급격하게 체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샤워는 아주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 정도로 해서 그런 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데 운동이나 물놀이 시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서 혈관이 갑작스럽게 팽창되는 것을 막아야겠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덥다고 너무 집에 계시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강좌 들으러 나오시는 것처럼 적절한 실체 활동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 관리도 또한 매우 중요하고 이전에는 사실은 어르신분들이 병원에 잘 안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잘 생각 안 하셨는데 요즘은 병원에 잘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나오시는 김에 정기검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히기 전에 협착 정도만 있을 때만 발견을 해도 수술이나 시술을 안 가고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을 가능하니까 혹시나 의심되는 질병이 있거나 질환이 있거나 본인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면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또 꼭 혈관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름철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뇌졸중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뇌졸중 치료와 같습니다. 뇌졸중이 경미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요.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 혈전 용해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혈관 내색전술을 하고, 뇌출혈이 많은 경우, 그다음에 그런 증상이 안 좋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뇌졸중은 왜 더 위험할까요? 일단 제가 보니까 증상이 비특이적입니다. 여름철 뇌졸중이라 해서 여름철 뇌졸중 증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 증상이 다 있는데 보통 어르신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두통, 어지럼증, 힘 빠짐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두통, 어지럼증, 힘 빠짐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십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두통, 어지럼증, 힘 빠짐이 있으면 내가 밭에서 일을 많이 해서 밖에 활동을 많이 해서 탈수 때문에 더워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안 나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평일에는 꼭 집에 계시다가 주말에 이제 자식분들이 안부 전화하면 내 오늘 힘이 없다 야야 웃자면 좋노 이러면 병원 가자 이래 돼가지고 주말에 막 오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평일 저녁 밤낮 할 것 없이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늦어져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아까 전에 그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서 5시간 내에 병원에 오셔야지 시행할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오시면 큰 혈관이 막힌 걸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혈전 용해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후유증도 많이 남고 장애도 많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여름철 뇌졸중이 겨울철에 생기는 뇌졸중보다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은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거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강좌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한 번씩 머리가 아팠다가 또 쉬면 괜찮았다가 네. 근데 이거 두통 아닌가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두통 있으신 것도 뇌졸중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통 있으실 때는 만약에 꼭 심한 경우에는 꼭 내원하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지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환자분들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시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픈데 왜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냐? 그럼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다행 아닌가요? 머리가 아픈데 뭐 뇌출혈, 뇌경색, 뭐 종양 이런 게 발견되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두통이 있는데 보통은 두통이 있는 것 중에 원인의 70%는 알 수가 없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병이 없더라도 연세가 드시면서 그런 관절의 이상, 특히 목이 아픈 경우에도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랑 관계없이 그런 우리 목 근육이나 얼굴 근육이 머리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아파도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검사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아프고 나는 검사는 한 적은 없고 하지만 걱정은 되고 근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간단한 혈관 검사 정도 하시면 사실 비용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검사하셔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데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나 이상이 발견 안 되면 더 다행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 뇌혈관이나 머리 쪽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머리가 아픈 게 내가 병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그냥 관절 때문에 아픈 거구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거구나 못 쉬어서 아픈 거구나 아니면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밤에 잠 잘 못 주무시고 머리 아프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내 몸에 이상 없다는 것만 확인이 돼도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명확한 답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우리 언제 한번 꼭 혈관 검사 꼭 받아보세요. 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드시고 저를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버님한테 갈게요.
70 명이고요. 다음 12월달에 예정선이 와가지고 여객 수리를 수리했는데 개인적으로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개발되는가 싶어서 그러고 아, 12월에 내기서 오셨는데 좌측 쪽이 마비인가요? 아, 불편하셨다고요. 이게 네. 나중에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얘기합니다. 아, 네, 그 뇌경색 때문에 혈관이 막히셔가지고 혈전 용해수를 받으신 분이시군요. 네, 뇌경색은 혈전 용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뇌경색이 재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를 혈관을 쉽게 말해서 막혀 있는 관을 뚫는 거예요. 빨리 뚫어줘야지 이 혈류가 잘 통해야지 이런 뇌경색이 더 크게 번질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아버님 증상이 있으신 거는 뇌경색이 이미 왔을 때 어느 부위 그런 운동신경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이 조금 왔을 건데 그건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100% 다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혈류가 잘 통하고 있으면 내가 100% 힘을 쓰질 못하더라도 70%, 80%라도 쓸 수 있으면 일상생활 다 영위가 가능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혈관이 아예 막혀서 내가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쓴다. 그래서 내가 숟가락질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약하지만 내 힘으로 내가 숟가락 들고 핸드폰 정도 볼 수 있다. 이 정도 힘만 돌아와도 안 그러신 분들보다는 삶의 질이 명확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늦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바로 오셔야지 되고요. 늘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항혈전제, 고지혈증 약 이런 거 드실 거예요. 아마 그런 약 꼭 빠짐없이 잘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친정 어른들이 모친하고 부친께서 둘 어른들이 다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요. 네. 예방적으로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 싶은 게 항상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는데 뭐 검사를 받아야 될지 그거 궁금하네요. 사실 뇌경색하고 뇌출혈은 병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좀 다르거든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막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협착증이 진행을 하다가 막히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하면 이제 협착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뇌출혈은 사실상 영상학적으로는 혈관이 약하다 안 약하다를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뇌출혈인 경우에는 작은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CT나 MRI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뇌출혈 과거력이 있으신 그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동맥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꽈리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뇌출혈 자체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뇌출혈 자체를 미리 알 수 있는 검사는 없지만 혈관이 그런 약해진 부위나 큰 혈관이 약해진 부위나 혈관이 늘어난 부위는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혈관 관련된 그런 CT 검사가 있습니다. CT 검사나 MRI 검사 등을 통해서 혈관 약해진 부위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뇌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혹시나 고혈압 있으시면 고혈압 관련돼서 꼭 약을 잘 드시고 그런 그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네네네. 고맙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뇌경색 뇌출혈로 병원에 오래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되다 보니까 혹시 그 유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100% 밝혀진 건 아닌데요. 진료 현장에서 보고 하니까 가족력을 타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다 있으셨던 분인 것 같으면 혹시 본인분이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데 그 정기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해야 되냐 2년에 한 번 해야 되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기로는 60세 이상이 되면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뇌 쪽에 그런 혈관 관련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고 특히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으시면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자주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